진화론과 창조과학, 기원에 관한 두 관점의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진화론과 창조과학입니다. 이 두 패러다임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종교적 믿음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 철학적 기반, 그리고 증거의 해석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이 오디오북에서 제시되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과 비평은 하나의 학술적 분석이며 화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주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청취자가 스스로 정보에 기반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1장 진화론의 기본 이해. 진화론은 19세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의 관찰을 통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물은 무작위적 변이를 겪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하여 그 특성을 후손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현대 진화론, 즉 현대적 종합설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멘델의 유전학과 20세기의 분자생물학적 발견들을 통합했습니다. 이 이론은 돌연변이, 유전자 흐름, 유전적 부동, 자연선택이라는 네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종이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진화론의 증거로는 화석 기록, 비교 해부학, 발생생물학, DNA 분석 등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조상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은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해석에는 여전히 특정한 철학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는 모든 현상이 자연적 원인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초자연적 존재나 개입을 배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지식의 경로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부르며 과학이 자연적 현상만을 연구한다는 제한을 인정합니다. 다른 이들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로 나아가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2장 진화론의 강점과 한계. 진화론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예측력과 설명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기반하여 특정 곤충을 수분시키기 위한 긴 흡수관을 가진 나방의 존재를 예측했고 이후 이 나방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출현이나 AIB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 같은 현상도 진화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화론은 생물학의 통합적 이론으로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연결합니다. 생태학, 유전학, 고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발견들이 진화의 틀 안에서 일관된 설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석 기록의 불완전성입니다. 흔히 미싱 링크라 불리는 중간 형태의 화석들은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화석화 과정 자체의 희귀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론과 증거 사이의 간극으로 지적됩니다. 둘째, 복잡한 기관의 점진적 발생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눈과 같은 복잡한 기관이 어떻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발달했는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생명의 초기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의 변화를 설명하지만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밀러 유리 실험과 같은 연구들이 있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완전한 이해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생명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화론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과학적 방법론의 본질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과학계가 때로는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이론을 수정하기보다는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지적했듯이 과학계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저항하는 인간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는 어떤 분야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장 창조과학의 기본 이해. 이제 다른 관점인 창조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과학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성경의 창조 기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대표적입니다.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지구와 생명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즉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전에 창조되었다. 대홍수와 같은 성경의 사건들이 지질학적 기록을 설명한다. 생물종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대규모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창조과학자들은 복잡한 생명체의 존재를 설계자의 증거로 봅니다. 이른바 지적 설계로는 생명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우연한 과정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지성적 설계자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베헤의 축소 불가능한 복잡성 개념은 박테리아의 편모와 같은 구조가 모든 부분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기능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 역시 그 자체의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역사적,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전제로 과학적 방법론과는 다른 지식의 경로를 인정합니다. 제4장 창조과학의 강점과 한계. 창조과학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창조과학은 생명과 우주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진화론이 어떻게 초점을 맞춘다면 창조과학은 왜? 라는 질문에도 답하려 합니다. 둘째, 창조과학은 일부 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캠브리아기 대폭발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양한 생물종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에 대해 창조과학은 이를 점진적 진화보다는 창조 사건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셋째, 창조과학은 과학적 탐구에서 종종 간과되는 형이상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는 과학이 작동하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 역시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과학 방법론과의 충돌입니다. 과학은 자연적 설명을 추구하고 초자연적 개입을 방법론적으로 배제하는 반면 창조과학은 초자연적 창조자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이는 과학계의 주류 방법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지구의 연대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지층 분석, 빙하 코어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은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젊은 지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생물학적 증거의 해석 문제입니다. DNA 분석, 비교해부학, 발생학적 증거들은 생물종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창조과학은 이를 공통 설계자의 결과로 해석하지만 이 해석이 모든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풍자적인 관점을 추가하자면 창조과학이 때로는 과학적 용어와 방법론을 차용하면서도 결론은 이미 성경에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방식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진화론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증거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장 두 관점의 철학적 기반 비교. 이제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철학적 기반을 더 깊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논쟁을 넘어 세계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의 철학적 기반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자연 세계만이 실제하며 모든 현상은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초자연적 개입을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창조과학의 철학적 기반은 유신론적 실제론입니다. 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초월적 실제,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통한 계시 지식을 중요한 지식의 원천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두 세계관의 차이는 증거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화석 기록을 보더라도 진화론자는 이를 점진적 진화의 증거로, 창조과학자는 대홍수와 같은 대재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관점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경험적 검증을 넘어선 질문, 예를 들면 의식의 본질, 도덕의 기반, 존재의 의미 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환원주의적 답변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신론적 실제로는 종교적 텍스트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과학적 증거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관점이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과 같은 중간적 입장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진화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창조의 날을 문자적 24시간이 아닌 긴 시대로 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화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겸손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간의 지식은 항상 부분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학자에게도 신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6장 교육과 공공 담론에서의 두 관점.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대립은
교육과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과학교육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러 나라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7년 연방대법원은 에드워즈 대 아귤라드 사건에서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과학으로 가르치는 것은 헌법의 국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적 설계론을 과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2005년 도버 사건에서는 지적 설계론 역시 본질적으로 종교적 견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들은 과학 교육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정 세계관, 즉 자연주의 철학만이 공교육을 통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까요? 한 가지 대안은 과학 수업에서는 현대 과학의 방법론과 이론을 가르치되 과학의 철학적 전제와 한계도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철학, 역사 수업에서는 다양한 세계관과 그들이 과학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 담론에서도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의 근본적 질문과 우려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하며 창조론자들은 과학적 증거와 방법론의 가치를 인정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7장 구체적 사례 연구, 인간의 기원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기원이라는 특정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화석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인류의 진화 계통되는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 여러 조상종들이 포함됩니다. 현대 인류 유전학 연구는 모든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염색체 아담 가설을 지지합니다. 반면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미싱 링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화석 인류는 대홍수 이후에 인류 집단 내 변이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DNA 분석이 모든 현생 인류가 비교적 최근의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염색체 아담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과학적 발견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일정 부분 평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와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요. 인간의 기원 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 질문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에 관한 근본적 질문과 연결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 선택의 우연한 산물이지만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8편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절은
인간의 특별한 위치와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제8장 증거 해석의 문제. 과학적 증거의 해석은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의 핵심입니다. 동일한 증거도 서로 다른 해석의 틀을 통해 볼 때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 기록은 진화론자들에게는 종들의 점진적 변화 증거로 해석되지만 창조과학자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재앙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DNA 유사성도 진화론자들에게는 공통 조상의 증거지만 창조과학자들에게는 공통 설계자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론 의존적 관찰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관찰과 증거 해석은 특정 이론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완전히 중립적인 관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와 겸손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9장 과학과 신앙의 통합 가능성. 진화론과 창조과학의 대립은 종종 과학과 종교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플러, 뉴턴, 파스칼, 맥스웰 등은 모두 자신의 과학적 탐구를 신앙과 조화시켰습니다. 현대에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 지휘자인 프랜시스 콜린스, 양자물리학자이자 성공회 신부인 존 폴킹혼, 분자생물학자이자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라스 등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신론적 진화론과 같은 통합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중간적 입장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을 설정하셨으며 진화를 포함한 법칙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과학은 어떻게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신학은 왜에 관한 질문에 답한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신학적 그리고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적 관점도 양쪽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과학에 불필요한 종교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타협으로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물리적 과정 너머의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10장 실생활에서의 의미와 영향.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첫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 선택의 산물이지만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생명윤리, 인권,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과 윤리의 기반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도덕은
사회적 적응의 산물로 볼 수 있지만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도덕은 창조주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개인이나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했다는 문구는 마치 현대판 주문처럼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과학적 지식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이 내일은 과학적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학적 탐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인간적 사고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겸손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11장 구체적 사례 인간의식의 기원 인간의식의 기원은 진화론과 창조과학 논쟁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자아인식,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현상을 말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의식은 복잡한 신경계의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봅니다. 대뇌피질의 발달, 특히 전전두엽과 같은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의 확장이 의식의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의식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적응적 특성으로 발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난관은 하드 프라블럼이라 불리는 문제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가 제기한 이 문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물리적 뇌 과정이 주관적 경험을 생성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경 활동과 주관적 경험 사이에는 설명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행위의 결과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 즉 네페시 하야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 의식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 특히 도덕적 인식과 영적 감수성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의 핵심 요소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초월적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진화적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도적 설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예배 행위가 발견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를 집단 결속이나 불확실성 대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으로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의식의 기원 문제는 과학적 방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에 답하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12장 종합과 결론 지혜의 길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과학 두 세계관의 기본 개념과 강점, 한계, 그리고 그 철학적 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몇 가지 결론적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신앙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과학은 메커니즘을, 신앙은 의미와 목적을 다룹니다. 이 둘을 대립시키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이해할 때 더 풍부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지식 체계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 제한되며 신학적 지식은 해석의 다양성과 주관성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지적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증거의 해석은 항상 특정 세계관의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립적 해석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든 유신론적 세계관이든 말입니다. 넷째,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와 진리 탐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골로사에서 2장 2절과 3절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탐구할 때 과학적 방법을 통해 발견되는 자연의 법칙과 패턴을 통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화론과 창조과학에 관한 이 탐구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과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룬 주제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문제이므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질문하며 진리를 추구하시길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진정한 지식의 여정은 결국 그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오디오북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심층적인 주제와 성경적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